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매크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걱정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또 뭐 캐나다가 금리 인상했다고 해서 금리하고 경기 얘기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금리 얘기하기 전에 미국의 경제 상황은 뭐 고용 지표 좋게 나왔는데도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용 지표를 보면 아직까지는 뜨겁기 때문에 네. 조금 경착륙 가능성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연초에 경착륙으로 봤던 전망이 조금 수그러들고 다시 이제 조금 마일드한 부드러운 조금 경기 둔화로 조금 전망이 바뀌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도 하반기에는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살짝 마이너스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그 하락폭이 마이너스의 폭이 조금 제한된 한두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률에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고 조금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뭐 경기가 조금 완만하게 하락한다라는 것은 사실 또 물가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 기간, 경기의 위축 기간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 왜냐하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요. 그럴 가능성을 조금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경기보다는 이제 금리 FOMC가 더 시간이 촘촘한 일정이어서요. 당초에는 이달에는 금리를 일단 안 올린다. 7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다시 올리면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금리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호주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뭐 한 두 번 정책회의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동결하고 뭐 호주 같은 경우는 3번 동결했었죠. 네. 동결하고 이번 달에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랑 가장 밀접한 경제권이기 때문에 미국도 뭐 캐나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네라는 우려를 자아낸 게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의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뭐 캐나다도 CPI가 4%대로 안정은 됐습니다만 4.4%로 안정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목표 물가인 2%에 못 미치는 높은 물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2번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인상하는 그러한 금리 인상 체계를 단행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유가 하락이나 상품 가격의 안정으로 인해서 물가가 안정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근원 물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런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도 약간 좀 순통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뭐 7월이든 뭐 이번 예상을 깨고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이제 한미 금리 차이가 2%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1.75인가요? 네. 1.75입니다. 네. 지금 175bp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은도 이제 미국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될 가능성도 있네요. 우리도. 예.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6월은 뭐 스킵하고 네. 예정대로 6월 14일 FOMC에서는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7월 말에 있는 FOMC에서 다시 이제 금리를 25bp 인상해서 최종 기준 금리가 5.50% 상단을 찍으면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 차이가 200bp, 2%포인트가 차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 차이가 있다고 해서 환율이 무조건 튀고 자본이 유출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글로벌 달러가 쉽게 약세로 안 갈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 국면을 좀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역 수지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미 금리 차도 좀 이렇게 200bp 정도 벌어지면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연준이 만약에 7월 내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다음 금통위가 8월 24일이거든요. 네. 8월 말. 그러니까 7월 13일 금통위에서는 조금 동결할 가능성이 있어도 8월 하순 금통위에서는 결국에는 200bp의 금리 격차를 두고만 보기는 어려울 거다. 만약에 7월에 미국이 인상하면 우리나라는 8월 말에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경제 이야기, 예, 미국의 금리 얘기, 경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내용 보여주십시오. 다음은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좀 살아나야 세계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좋아질 텐데 중국의 회복이 더디고요.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옵니다. 수출은 3개월 만에 다시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냈는데 중국은 사실 뭐 내수도 중요하고 수출도 또 안 중요한 건 아니어서요. 이 지표 좀 해석해 주십시오. 네. 네, 중국 수출이 뭐 4월달, 3월달 조금 반짝 좋아졌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5월달에 다시 전년 동월비 7.5%나 이제 급감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뭐 유럽 수출은 조금 늘었고 또 아시아 수출도 조금 늘었지만 대미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무역 분쟁 여러 가지 미중 갈등의 조금 현상 아니냐, 그런 파생적인 현상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좀 중국 수출이 좀 부진한 이유는 선진국 소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 소비가 뭐 재화, 그러니까 IT 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그런 수요 회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본다면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왔고 또 ECB도 금리를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가 상반기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의 뭐 전체적인 수출 성적표는 하반기에도 썩 좋을 수는 없다. 조금 유지하는데 급급할 거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 그렇게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거다. 중국 입장에서는 뭐 내수에 조금 더 올인하겠죠. 기준금리를 낮춘다든지,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소비 정책, 촉진 정책을 펼치면서 더욱더 내수 소비 부양에 더 정책적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출을 포함한 중국 경제 부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세계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 기업들에게 중국의 부진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주죠. 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또 감소하고, 그러면서 이제 줄줄이 조금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이제 연쇄적인 둔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조금씩 그 감소폭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 자체는 1년째 지금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것은 그래도 조금 중국이 코로나를 이제 딛고 일었으면서 제조업단에서의 가동률이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대중국 수출이 전체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무역 수지가 문제겠죠. 무역 수지가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반도체 경기도 같이 이제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대중 수출이 올해는 그렇게 큰 폭으로 살아나는 해는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부진합니다. 중국 이야기 지표가 나와서 확인했고요. 세 번째 또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환율 다시 1,200원대. 어제 장중에 일시적으로 우리 환율이 진입을 했었죠. 워낙 이제 환율이 높은 원화 약세 수준이 꽤 지금 오래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제는 1,200원대 진입에다가 1,303원으로 끝났던가 오늘 1,306원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원화가 이제 약한 것들은 달러 영향보다는 아무래도 이것도 수출 영향 뭐 이런 것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사실 2010년 정도에 좀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잘 나갈 때 또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받아줄 때 그때 무역 수지도 많이 났고 환율이 원달러가 한 1,100원대에서 조금 움직였다면 지금은 무역 수지가 쪼그라들고 또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수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00원대 후반이 좀 공정 환율로 정착되는 자리 잡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전망은 이제 일단 뭐 글로벌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약간 더 둔화되는 그런 기조라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국 달러화의 선진국 대비 통화 가치가 조금 하락하기는 조금 강세를 보이기는 하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큰 강세, 뭐 작년에 금리를 연준이 많이 올릴 때처럼 그렇게 초강세를 보이기는 어렵겠지만은 달러 인덱스가 한 104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크게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이 달러 인덱스가 강보합을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가 또 무역 수지가 조금 주춤하다면 조금 잘해야 1,200원대 후반, 조금 안 좋은 달에는 뭐 1,300원대 초반, 그러니까 1,300원을 중심으로 한 네. 조금 좁은 박스권의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환율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 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뭐 지금 6월 초순까지 11조 한 4천억 달러인가요? 11조 원, 네. 조원 네. 정도 11조 넘게 샀는데 그 중에서 거의 90%가 지금 삼성전자에 집중됐지 네. 않습니까? 지금 6달 동안 특히 5월 달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단연 1위였고요. 삼성전자를 사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늘어난 거고 또 일부 SDI라든지 뭐 현대차, 뭐 6월 달에는 또 2차 전지도 조금 샀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를 좋아서 산 측면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른 신흥국으로 조금 돈들이 조금 방향성을 못 찾고 오히려 뭐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와 또 일본이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또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게 불거지면서 살짝 좀 우리나라가 수혜국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예, 환율 얘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이번 주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겠습니다. 반만 믿어라. 예. 뭐를 반만 믿습니까? 제가 그냥 뭐 경험상 네. 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예. 갖고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남의 말을 무조건 불신하고 무조건 이제 배척하는 것도 네. 문제겠지만 주식시장에는 많은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어떤 종목이 좋더라, 또 시장이 어떻게 된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반만 믿고 나머지 반은 이제 손품 발품, 눈품 팔아서 네. 나머지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채워야 그게 자기께 되지 무조건 남의 말을 100% 믿고 하면 사실은 투자의 근거가 약하고 약하다 보면 또 올라갈 때 많이 좀 기간적으로 버티질 못하고 또 조금 조정을 보일 때 흔들리고 갑자기 좀 또 덩달아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안해동한 매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많이 듣되 무조건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맹신도 금물이다. 나머지 반은 자신의 노력으로 또 직관으로 채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 못 보던 얘기여서요. 누구 얘기인가 했더니 김한진 박사님의 워딩입니다. 반만 믿어라.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자신의 노력이나 직관이나 공부나 경험으로 채워라. 예, 인사이트 좋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